네, 오늘 자정 선거운동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거야 심판, 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내걸고 본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초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막판 판세, 그리고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자정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유세 장소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청계광장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용산역 앞 광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에 담긴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약간 대선 마무리 유세 같은 느낌을 네. 좀 받아요. 이전에 21대 때는 제 기억하기에는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에는 지역구 가가지고 아마 마무리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수도권 판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양당이 다 느끼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는 청계광장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청계광장이 중구 성동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구의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듯한 이런 목적도 같이 갖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용산에서 마무리 행사를 하는데 아마도 용산이 이제 대통령실을 상징하기 때문에 네. 정권 심판론에 대한 유권자의 호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아마 행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창열 교수께서는 여야의 마지막 유세 장소에 담긴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용산 간 거는 뭐 지금 말씀처럼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 글쎄요, 총선을 관통했던 뭐 커다란 어떤 이슈가 별로 없었어요. 공약도 잘 안 보였고 정책도 안 보였는데 여권이나 야권이나 지금 어떤 이 선거를 관통했던 건 정권 심판론입니다.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당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정권 심판론을 더 이제 상기시키려고 용산에 간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일이 투표니까 본투표니까 유권자들에게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려고 네. 갔던 걸로 보이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21대 때 서울의 49석에서 8석밖에 못 얻었어요. 이번에도 상당히 서울 선거가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여야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좀 의미 있는 성과를 좀 거둬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마 이제 청계천 과서 서울의 중심이니까 청계광장, 서울광장 그 광화문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면서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유세 장소로 조국혁신당은 광화문 광장, 개혁신당은 경기 화성을, 새로운 미래는 경기도 부천시,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서울 홍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군소정당들이 이 장소를 선택한 의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혁신당은 이제 조국 대표하면 생각나는 게 조국 사태거든요. 2019년도에 네. 그때 이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이제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가 맞붙었던 기억이 나요. 2019년도. 광화문 광장 하면 이제 촛불 생각이 떠오르니까 아마 그래서 광화문 광장을 이제 선택을 해서 검찰 개혁 이런 쪽을 상기시키라는 게 네.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 화성으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지역이잖아요. 개혁신당의 대표가 이준석 대표니까 그래서 아마 개혁신당이 경기 화성을 택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 같은 맥락에서 경기 부천 을의 서른 네. 이제 후보가 출마했어요. 새로운 미래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그런 후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미래는 경기 부천을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이제 서울 홍대가 뭐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이니까 네. 그 젊은 표심에 호소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조국혁신당은 뭐 지역구 후보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녹색정의당도 이 지역에 지금 장혜영 후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각 후보들이 나와 있는 곳에서 마지막 지원 유세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의도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관례대로 한 건데요. 좀 특이한 것은 사실 이제 새로운 미래가 이낙연 대표가 있는 쪽으로 가지 않고 네. 수도권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지역구에 대한 그 유세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에 대한 호소다. 그러니까 비례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새로운 미래나 아니면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녹색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녹색정의당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장혜영 후보를 지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 이제 원내 진입이 되게 불투명하다라는 평가가 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에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하기 위한 행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를 찾아가서 유세에 도와주는 것이 좀 더 상징적이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의 표심에 호소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서 원내 진입하겠다. 뭐 이런 의사표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서울 전역을 좀 훑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는 곳, 또 한강벨트, 이렇게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격전지로 꼽는 곳들을 좀 집중적으로 훑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마지막 선거운동 장소 서울을 훑는 것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쭉 올라오셨죠. 충청을 통해서 어제는 이제 경기도를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서울은 오전에는 그 한강벨트 쪽이 약간 북쪽에 있는 벨트를 훑었고요. 오후에는 그 남쪽에 벨트를 훑었는데 제가 볼 땐 그쪽에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55곳의 격전지 중에 26곳이 수도권이다. 네. 그중에서 아마 서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타겟팅해서 이 지역은 조금만 힘을 보태면 이길 수 있다라는 지역을 골라서 아마 하지 않았나 싶은 것이고 그만큼 서울이 이번에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전과 달리 상당히 격전지입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 투표를 통해서 당선자가 결정될 정도 또는 심지어는 아직까지 유권자 중에서 어디에 투표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 네. 이런 거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어떤 경기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서울에서 의석을 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판세도 좀 그렇고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도봉 쪽에 아까 보니까 화면도 아까 나오던데 네. 김재석 후보하고 김선동 후보가 있는 도봉 갑을 그 동대문 이런 쪽에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한강벨트는 아니겠습니다만 도봉 이런 데가 한강벨트는 아니죠. 네. 어떤 한강벨트를 비롯해서 서울 지역이 그야말로 뚜껑을 열어봐야지 개표를 최종 해봐야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이 국민의힘은 말이죠 서울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만약에 의석을 기대한 만큼 얻지 못하면 다른 지역도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서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나오는 판세나 여러 가지 전망들은 박빙 지역이 워낙 많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한 50 내지 55곳 정도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중에 서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서울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무튼 간에 선거를 이제 오늘 자정이면 끝나는 거니까 선거운동이 선거에 이 지금 이 지도부의 행선, 동선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정책 메시지가 있는 건데 아무튼 간에 뭐 서울이 지금 뭔가를 해내야죠. 여기서 지난 21대처럼 그렇게 참패해가지고는 정말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서울에 공을 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앞서서는 재판에 출석하기보다는 접전 지역에 지원 유세를 갈 가능성도 좀 내비쳤습니다만 결국에는 예정대로 좀 법원에 출석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재판에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재판에 참석하는 게 맞죠. 내일이 선거인데 야당 대표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법원이 결정한 거거든요. 이건 검찰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법원이 재판 날짜는. 그리고 사실 대장동 재판이 계속 연기돼 왔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연기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법원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런 전망도 엇갈렸던 것 같아요. 어제. 그런데 아마 만약에 재판 출석을 안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이제 중도층에게 마지막까지 안 좋은 이제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재판에 참석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총선 이후에 또 이제 결국 이 재판 리스크, 이 사법 리스크가 또 여전히 우리 국회를 상당히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그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손발을 묶는 게 정치 검찰의 의도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약식 회견 메시지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전에는 이제 정치의 사법화가 문제가 됐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 내에서 풀지 못하고 이제 법원, 검찰로 끌고 갔던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제 사법의 정치화를 한 거죠. 본인에 대해서 사실 손발을 묶은 거는 본인의 행위인 것이지 이게 검찰이 사법 시스템이 검찰이 작동해서 기소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물론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정치적 메시지 내는 것이 지역구 후보자들한테 유리할 수 있겠지만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땐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9일날 재판 일정이 잡힌 것은 말씀하셨지만 본인 스스로가 재판을 계속 연기하고 안 나가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잡힌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부터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반 국민과 달리 본인이 이렇게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당대표로서 본인 선거는 본인이 치르는 거지만 지역구 후보자들을 위해서 유세를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책임을 검찰에 돌려서 이걸 또 정치화한다.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를 좀 보면
딱 한 표가 부족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는 점을 재차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야권 200석이 만들어낼 무시무시한 신세계를 생각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저 부분은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야당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200석을 본인들이 달성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실제 조국 신당의 경우는 탄핵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광화문 촛불 집회도 상징하는 바가 탄핵이잖아요. 그럼 탄핵을 하려면 의석수가 200석이 돼야 되는 거는 자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대통령 끌어내린다 뭐 이런 소리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석이란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180석 과반 이런 것들은 국회 운영상의 문제가 됩니다만은 네. 200석이 넘게 되면 이거는 국회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헌법이 정하는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민주당이 잘하실 수도 있지만 그간의 180석을 갖고 해왔던 21대 때 국회 운영을 보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못 믿겠으니 국민께 오히려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 이런 취지의 절박한 호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딱 한 표가 부족하다. 범야권 200석이 만들 신세계를 좀 생각해달라.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00석은 제가 봐도 입법부가 완전히 일당에 의해서 특정 정당에 의해서 이제 완전 장악되는 거거든요. 저는 뭐 여야를 떠나서 말이죠. 이건 네.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대통령제의 원래 원리라는 게 입법, 사법, 행정이 이제 3부가 세 부서라고 그러는데 그 부서라고 그럽니다. 부처가 아니라 부서라고 그러는데 세 부서가 서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하는 게 대통령제 원리인데 입법부 자체 내에서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입법부가 사실은 뭐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한다고 합니다만 입법부 내에 여야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입법부가 만약 200석을 특정 정파가 야당 연대가 됐건 야권 연대가 됐건 200석을 차지하게 되면은 탄핵도 할 수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 이른바 제2요구권도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럼 입법부 내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아마 그걸 호소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전략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정권 심판론 때문에 이제 야권의 표를 몰아주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만약에 200석이 되면 정말 입법부 내의 균형이 깨지겠구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전 조금 180석 정도 얘기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200석은 그럼 110석이면 만족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조금 좀 낮춰서 얘기하지 너무 엄살 떠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엄살이 아닌 게 한번 따져보면요. 지난 21대 때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84석을 했습니다. 물론 무소속도 하면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 그 비례로 19석을 해가지고 103석을 했어요. 103석이면 사실 이게 탄핵 저지선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비례대표를 보면은 19석이 사실상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례대표에서 몇 석을 빼게 되면 탄핵 저지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이게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총선을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나오거든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유권자분들께서 많은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200석을 얘기하는 것은 여권이다. 여권 내에서 위기감을 조장해서 적극적인 좀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당초 얘기했던 대로 151석 플러스 알파의 목표를 향해서 순항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골든 크로스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골든 크로스라는 건데 그 말하고 200석을 달라는 말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절박하니까 여당은 절박하니까 200석 얘기도 하는 거고 또 한편은 너무 또 200석을 저지해달라고 얘기하면 너무 이게 유권자들에게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볼 때 거의 뭐 완전히 패색이 완연하구나 이렇게 되면 그 전의를 상실하는 거거든요. 네. 전의를 상실한다는 얘기는 투표장에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든크로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양면 작전이겠죠. 나름대로 이제 네, 교수님 하시던 말씀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200석에 대한 위기감이 분명히 네. 있긴 있어요. 그리고 뭐 전략상의 인식도 있을 거예요. 저는 200석을 야권 연대가 차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알 수는 없죠. 뭐 판세가 어떻게 전혀 알 수 없는 거고 전망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아무튼간 지금 민주당보다 여당이 뭐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 지금 전망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전망도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180석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과반을 넘긴다는 사람도 있고 또 180석 이상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알 수는 없는데 대체로 지금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많은 이제 평론가나 예측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많이 틀렸어요. 제 경험을 쭉 비춰보면 그게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그러다 이제 총선에 이제 내일 출구조사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출구조사 이게 레인지로 이 범위로 나오잖아요. 110석부터 140석, 120에서 150석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내일 출구조사만 가지고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민심이 과연 어떤 걸 택할까? 그야말로 정권 심판론으로 완전히 몰려갈지 아니면 정권 심판론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당 정권이 3년 남았으니까 그래도 이 완전히 무력화되면 정권 자체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야당이 아닌 여당에도 상당히 힘을 실어줄지 내일 판가름 나는 거니까 지켜봐야죠. 네.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200석을 얘기한 적은 없다. 여당에서 위기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 151석 플러스 알파를 향해서 순항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엄살이죠.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200석을 운운하지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국 신당에서는 탄핵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탄핵을 칭하는 이런 말씀을 해 오셨단 말이죠. 그럼 탄핵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200석이어야 돼요. 3분의 2 이상이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민심이 보면은 그 200석 확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신 네. 거죠, 민주당도. 그럼 견제 민심이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한 것 같고. 그러나 150석 플러스 알파는 사실은 저는 엄살이라고 보는 것이 어쨌든 지금 정립된 구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자 구도 이런 것이 아니고 진보 대 보수의 양자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대 때나 이때하고 20대 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때 국민의당이 있었지만 그렇다면 결국은 어느 특정 정당은 과반이 넘는 것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과반이든 국민의힘이 과반이든 그럼 나머지는 이제 과반만 넘기느냐 아니면 180석을 넘어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느냐의 문제만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분명히 대두될 문제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탄핵 얘기도 하고 특검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생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이 사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선거운동할 때는 민생 얘기를 하시지만 막상 주로 내세우는 부분은 특검 얘기만 하고 계신 거죠. 이런 특검들이 국민적 정서에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민생의 삶에는 크게 좌우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역풍이 슬슬 불기 시작한다. 이것에 대한 염려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의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계속해서 10석이 목표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만 오늘은 10석 플러스 알파를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성적표 그리고 나머지 제3지대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라던가 개혁신당의 성적표는 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개혁신당이나 새로미래의 성적표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호남에 출마했잖아요. 근데 그쪽도 뭐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많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지금 화성 을에 출마를 했는데 네. 그 공영훈 후보가 이제 출마를 했어요. 그 민주당에는 그쪽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 말이죠. 개혁신당에게 이준석 대표 부모님까지 나와서 이제 유세를 하는 거 제가 봤는데 어쨌든 제3지대가 이번에는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그 이유를 분석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게 이제 양대 진영이 이제 극단적으로 충돌한 이런 선거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야의 이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되냐는 문제입니다. 200대 100까지 200대 100 무소속 또 몇 명 나오겠죠. 200대 100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거의 뭐 양대 정당이 충돌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침 누가 들으면 마치 뭐 여당 편 드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정치학자로서 느끼는 건데 입법부 내에서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면 말이죠. 지금 계속 나오는 게 탄핵, 뭐 임기 단축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특검인데 너무 지쳐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계속 게다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현재 뭐 피의자인 것만은 팩트이기 때문에 다 재판 중이고 또 한 분은 또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실형까지 받은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재명 대표는 아직 1심 선고가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탄핵이나 임기 단축으로 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잘못된 게 있으면 뭐 특검도 해야 되겠죠. 정말로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탄핵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호소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도하게 탄핵이나 임기 단축 이런 것보다는 좀 민생을 얘기를 해달라. 어차피 선거는 끝났으니까 지금 7시 4시간 넘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선거 운동 기간이 끝나는 거니까 국회가 이제 다시 내일 뭐 개표 결과가 나올 테니까 자정 때부터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야당도 여당도 일단 의석이 어찌됐든 간에 나라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보면은 너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라 걱정은 정말로 여당 지지하건 야당 지지하건 그런 부분들을 여야 지도부가 좀 인식해달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께서는 조국 혁신당의 성적표 그리고 다른 제3지대의 성적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은 이제 비례전문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10석 플러스 알파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46석을 나누는 건데 그 군소정당을 한 8석 정도 배분을 하면은요. 나머지 38석 정도 갖고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국민의 미래, 민주연합 이렇게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그전에 있었던 지지율로 보게 되면 알려졌던 지지율로 보게 되면 약 한 1대 1대 1 그러면은 사실 한 13석씩 나눠 갖는 거죠.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은 13석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뭐 1 정도 12석에서 14석 정도를 얻어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전에는 21대 때는 이게 저희가 캡을 씌워가지고 일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대 정당의 표가 많이 갔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46석 전부 다를 연동형 비례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이 생각보다는 한 3석 정도를 더 얻어갈 가능성이 크다. 3, 4석 정도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리고 선거운동 막판까지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 또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영석 후보의 막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선거운동 막판까지 후보자들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후보자 리스크가 표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피날레 행사를 전부 다 모여서 하잖아요. 네. 이전 21대 때는 약간 제가 못 봤던 행사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총선은 중앙당의 공중전이 상당히 효과적인 총선일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후보자들의 정책 이해도나 어떤 도덕성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국민들 관심이 좀 덜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중앙에서 이제 많이 논의됐던 부분들, 양문석 후보나 그다음에 김 후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분들이 투표장에 가서까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는 말씀 주셨지만 대한민국 정당을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당이 걸러졌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정당이 이런 공직 후보자 추천 기준 자체가 이제는 없다는 거죠. 뭐 당대표하고 친하게 되면 또 어떤 이력이 있으면 후보자 추천이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한테 그냥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는 저희가 한번 총선 끝나고 나서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네, 교수님께서는 후보자 리스크가 표심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준영 후보 얘기는 뭐 선거 마지막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양문석 후보도 결국 이제 후보 사퇴하지 않았고 당 지도부로서는 후보를 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후보 등록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라서 밀고 가면은 뭐 당선되면은 뭐 잊혀지지 않겠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그쪽에 지금 얘기되는 후보들의 지역구가 아무래도 민주당한테 좀 유리한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간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분석해야 되겠죠. 지금 알 길이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특히 2030에게 부동층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도 거의 다 뭐 표심은 다 결정돼 있습니다만 2030이라든지 아직도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 이분들에게는 저는 자신이 사는 선거구나 지역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가 사퇴를 안 시킨 거는 사실은 이 후보들을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이었잖아요. 이것도 결국 당이 책임지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 말이죠. 네. 이분들이 설령 빼진다고 들어오더라도 이분들은 좀 반성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